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21화 시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뭐 별일 없으셨죠? 네. 네. 자, 알리에프 씨. RF 춤 뭐야? 보여주기 왜 짐 씨가 오셨어요 저기 맨살에 조끼 입는 거 그때 시절이 박철우 씨가 박철우 씨가 있던 다시 돌아와요. 지금 실버타운에 계시거든요. 네. 네. 아니 LP바 잘하고 계셔. 아 그래요? 저 거기 단골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동부이천도 저희 집, 네. 집 근처라 가지고 오. 네, 거기 자주 갑니다. 동부이천동? 제일 싫어하세요. RF 노래 틀어달라고.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군요. 내가 한번 가야겠네 이러고.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이제 본인 이제 누군가 이제 한 번씩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RF 노래를 한 12시쯤에 틀어달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정색하시고 저희는 RF 노래 같은 거 안 틉니다. 엄청 싫어하시면서 명찰에 전 RF 박수 정말 싫어한다고. 네. 얼굴을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요. RF다 키도 이렇게 크시고 네. 이 나이가 조금 모습. 드시긴 했다라고 네, 머리가 그렇죠. 좀 백발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백발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염색하신 좋아해요. 거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네. 브릿지하신가 브릿지. 그래. 조지 클루니의 조지 클루니 지금 헤어스타일은. 아, 욕하려다가 아니 왜 그래요? 조지 클루니인데 왜? 건들지 제일 마세요. 싫어해. 아 그래 한국말로 한 거예요. 영어가 아닙니다. 네. 어. 조응천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준비해 주신 주제 인물은 누군가요? 오늘은 춘원 이광수입니다. 아, 8월이니까 네. 독립운동가 분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네. 애매한 사람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좀 이 사람 들어가지고. 애매해요? 친일파이자 음, 독립운동가이자 변절자. 아, 다 했네, 다 했어. 그리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긴 남긴 네. 사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학의 한국 문학의 틀이라고 하면 좀 과할까? 아닙니다. 뭐 그거 그런- 맞죠. 예. 예. 그런 그 정도의 인물이 천재, 천재술을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 근데 일제 강점기 시절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또 슬픈 아이러니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문학가들, 네. 예술가들이 사실 친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거 3.1 운동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네. 그중 변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육당 체남선도 그렇고. 그렇죠. 요게 다 해당돼요. 친일파기도 하고 독립운동가기도 하고 변절자들 이 모든 게 묘하게도 네. 동시기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네. 친일파이면서 네. 변절자이기도 한. 네. 이게 동시에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었던 도대체 사상적 흐름이 뭐냐 이런 거를 쭉 따라가는 오늘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냥 독립운동가 유명한 사람 한 명, 뭐 친일파 유명한 사람 한 명, 한 사람은 그냥 그저 우리가 빨아주거나 네. 한 사람은 그냥 그저 욕하기만 하는 거면 사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따라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좀 배상원 교수님이 네.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심리적 기전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달라는 얘기예요. 뭐가 보이나? 이미 뭐가 많이 묻어있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천재이자 독립운동가가 아니면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안 끌어들였겠죠. 그렇죠. 그렇죠. 천재이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변절자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본인도 들어간. 그럼 스스로 한 게 엄청나. 아니라 막 이렇게 고문하고 그게 해서 연결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같이 있죠. 네. 이광수는 고문당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스스로의 판단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근대 지식인이나 어떤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일제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형성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네. 지금 역사를 봐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네. 제가 피를 묻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네, 오늘 오창석 평론가님도 하실 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보면 그 왜 뭐 변절자예요? 그럼 뭐 가령 대표적 변절자. 변절의 역사. 아니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중에도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86세대들 중에도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 과연 근데 그 사람이 네. 단순히 자기의 안위만을 꼭 생각하면서 그랬을까? 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네.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있지만. 네. 네네. 근데 후대에서 봤을 때는 보통은 자기 합리화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 합리의 논리를 이광수가 제일 많이 제공했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도 써먹히고 있다. 그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도 할 수 있죠. 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안 다룰 수 없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인물.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그렇죠. 선이야 악이야.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안을. 그게 편하고 그리고 선명하고. 그런데 분명 악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서사가 분명히 있는 인물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경계할 수 있고. 이 오창석 씨도 그런 네.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내가 시사평론가인가 개그맨인가 방송인인가 그 어디도 속하지 못하고 중간계 경계에 있어요. 경계인. 네. 경계인입니다. 네. 서로 배울 게 많겠네. 예능으로 변절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또 그쪽이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그쪽에 가면 시사평론가다 그러고 시사평론 쪽에 오면 넌 이 새끼 요즘 웃기는 건 하는 놈이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 주변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주변인. 어느 네. 순간은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나중에 이강수도 그 시점이 오거든요. 네네. 과연 네. 선택은 오창석의 선택은 이광수일 것인가 한용운일 것인가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이강수네요. 여름철 피부 관리 고민이시라면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세안 후 당김없는 완벽 세정을 지닌 클렌징 폼인데요. 깨끗하게 맑은 세안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빙하 머드팩으로 노폐물 제거하시고 또 모공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는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피테라 수면팩으로 3스텝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날 아침 세안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이세라의 다양한 후기는 자사몰, 소노코스 닷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40% 할인도 하고 이벤트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연극 운빨 로맨스인데요. 대학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연 날짜가 8월 26일인데 8월 14일까지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요. 1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총 5분께 1인 2매로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코믹 연극 500에 30 이게 뭐냐면 그 보증금 500에 월세 30 그 얘기예요. 정말 다들 겪어봤을 법한 얘기잖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네. 130. 이것도 역시나 8월 16일 5시 공연인데 8월 7일까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입니다. 이거 룰렛 돌리시는 건데 이거 꽝 아니면 당첨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5분께 1인 2매 초대권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리유저블 컵 보내드렸었는데 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구매하시면 남은 리유저블 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클렌징 폼 그리고 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수면팩 네. 그리고 머드팩까지 아마 단계적으로 보면 클렌징 폼 써보고 좋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수면팩을 보통 구매하시고 그렇죠. 수면팩도 써보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드팩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 단계를 나는 생략하고 한 방에 구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3종 세트로 구매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은품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구매처가 있는데요. 자사몰에서 또 이 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자사몰 방문을 통해서 이벤트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즐길 건강한 간식을 찾고 있지 않나요? 도담쌀 방탄칩 소개해드립니다.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며 당은 0g이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쌀과는 달리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하는 농촌진흥청 계약재배 품종입니다. 농촌진흥청 특허공법과 햇섭 인증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민트하고 핑크한 패키지 컬러와 슬림해서 가방 안에도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남녀노소 휴대해서 먹기 편합니다. 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과자, 건강을 생각한 도담쌀 방탄칩 다같이 즐기러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잡화점을 검색해주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구독 완료를 적어주신 분들께만 5개 가격에 5개를 더 드리는 놓칠 수 없는 특별한 혜택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10개 가격 고작 12,25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개당 1,2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엄청 싼 거예요. 요즘 과자 값에 비하면 진짜 싼 겁니다. 편의점 과자보다 싸다. 편의점 과자보다 싸고 훨씬 건강하고 네.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막 달지 않고 막 고소하지 않은데 이 은근히 고소하고 은근히 달콤한 게
중독성이 맞아. 어마어마해요. 씹을수록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 근데 당이 0g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제품인 것 같고. 저 역시 M장기에게 먹거리는 정말 끝내준다. 이 라인업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거 광고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 출연자들도 저것만 먹어요. 와서 와서 엄청 먹어. 그래서 우리 실장이 또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치 보인다고 하도 먹으니까. 근데 먹으면 약간 고급스러워요, 맛이. 그죠? 네, 포장도 고급스러워요. 그렇고. 포장도 예쁘고. 네. 정말 근데 맥주 안주로도 정말 좋고 살안찐 맥주 안주. 야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압착이 잘 돼서 그런지 약간 씹는 맛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계속 먹게 돼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드세요. 이건 무조건 먹엉 2번 먹엉. 네. 사장님이 요즘에 이제 신세대 언어를 많이 배우셔가지고 아까 뭐라 했죠? 뭐 뱃살. 난 뭐 뱃살 얘기하는 줄 알고. 왜 니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베트남 쌀국수 줄여서 뱃살이라고. 그럼 뭐라고 줄일래 니들이 봐. 진짜. 자, 방칩. 도방칩. 네. 도담쌀 방탄칩이었습니다.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중이시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 500kcal 정도인데 이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식단관리 중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칼로리, 킬로칼로리.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이 꿈에 그려오던 바로 그 라면. 출출한 밤 야식이 땡길 때 이제 참지 말고 가볍게 드시길 바랍니다.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18kcal밖에 되지 않는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10개 세트가 39,000원에서 35,000원, 5개 세트가 19,500원에서 17,500원으로 저렴하게 할인 행사 중입니다. 구입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7576-0837, 070-7576-083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창석 씨랑 저랑 아침에 요거 한 그릇 뚝딱 하고 왔습니다. 진짜요? 벌써? 아침에 또 다른 방송에서 네. 광고를 넣어주셔가지고 아침에 끓여 먹고 왔습니다. 심지어 끓여 먹고 왔었는데 네. 진짜 먹을 때는 포만감. 배불러요. 네. 굉장히 배불러요. 국물도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매운 라면 맛 거의 그대로입니다. 시원해 진짜. 네. 그 면이 나는 일반 라면보다 더 괜찮은 거 씹는 맛이나 그죠? 이런 게 맞아요. 꼬들꼬들해가지고 내가 꼬들라면 좋아하거든. 근데 내 입맛에 너무 최고야. 맞아요. 국물이 맛있어요. 네.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 막 그리고 무슨 뭐 크런키라고 하나? 안에 막 들어있는 애들 뭐라고 해요? 아 그거 고기랑 막 들어있잖아요. 네, 프레이크. 네, 네, 프레이크. 프레이크 말았어. 네. 크런키 그렇게 이름만. 플레이크들이 들어가 있죠. 네. 건조 식품들. 걔네가 너무 맛있어요. 걔네도 맛있어 심지어. 씹는 그러니까. 맛도 있고 일단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죄책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내 몸에 뭔가 라면 먹을 때는 입은 맛있는데 내 몸에 뭔가 못된 짓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두 그릇 먹어도 36kcal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야. 두 그릇 못 먹어요. 이거 배불러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라면 대신에 이거 드시길 바랍니다. 네. 마틴조 곤약라면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해 주세요.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입니다.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서 좋아하는 고기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최소 주문은 3팩부터입니다.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장님이 직접 하고 있어서 믿고 드실 수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 없습니다. 떡국이나 김치찌개에도 육수 사용하시면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재구매율이 아주 높아요. 이 나을 설렁탕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로 전화주세요. 네. 나의 설렁탕 제가 지난주에 주문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온 거 진짜 한 4일 만에 뚝딱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중독 아니신가요? 하루에 2개 먹었거든요. 아침 저녁. 네.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 시켜 먹기 귀찮고 배달 시키면 막 40분 뜨잖아. 50분 뜨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나을 설렁탕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 대신 거기에 뭐 떡국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집에 있던 고기 소고기 같은 거 남은 걸 좀 더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르게 좀 즐기면 되니까
저는 전혀 물리지가 않습니다. 국물이 정말 지대로예요. 제대로 우려낸 사골 육수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요즘에는 사골 옛날에는 막 엄마가 곰국 끓인다고 막 육수 사다가 막 맞아요. 뼈 사다가 막 예전에 바게스 이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끓이고 그랬거든요. 금방 울고 그랬거든. 엄마 어디 가? 막 울고 그랬거든.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어디 간다는 거. 맞아. 그다음에 카레 하면 손잡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엄마 가지 마. 이러고 카레 끓여 먹고 한 일주 없다는 거거든. 네. 어디가 엄마 막 울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한 팩으로 깔끔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깔끔하게 소분되어 있고 맛은 맛대로 또 있는 네. 나을 설렁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춘원 이경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년 네. 시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비참함의 끝이에요. 아 그래요? 어릴 극빈? 때. 불우한 삶. 불우한 삶이 이렇게까지 불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불우한 삶입니다. 나 양반 가문이에요. 양반 가문이고 1892년생이거든요. 근데 뭐 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갈 때에 이 집안도 몰락하기 시작했던 네. 그런 집안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네. 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광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로 기억합니다. 그 집이 조금 컸었던 집을 네. 아버지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서 고동 가지고 생활하다가 또 작은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다가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냥 가산탕진하면서 네. 한량처럼 사시는 분들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 평안도 쪽 그러니까 청나라와 연결된 쪽에 소위 말하는 양반 그룹들이 일종의 그 나라가 몰락하면서 경제적인 파탄이 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경제적 기반을 많이 잃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들이 급진화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종교화되거나 그래서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천도교로 빨리 개종하거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남이나 영남같이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인 쪽은 오히려 안주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런 안창원 선생도 그렇고 네. 이승훈 선생도 그렇고 주로 이쪽 평안도 쪽 해주 위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개화가 돼서 맞아요. 빨리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도전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은 뭐냐면 조선의 기본적인 어떤 중추 양반들은 이쪽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어느 쪽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평안도 쪽. 반란 세력. 그게 홍경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주기적으로 죽였어요. 맞아요. 주기적으로 가서 싹 죽이고 우리 상도라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네. 평안도에 뭔 일 있으면 갖다 관군 동에서 싹 죽이고 그러니까 이 양반 집 어떤 집에 거기에 있는 상층들이 빠르게 이런 형태의 변화를 얻고 이렇게 몰락하는 것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건 여긴 동네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군요. 예, 이광수도 평안도 사람. 예, 예. 네. 평안북도 대표적인 정주군인데 여기가 네. 이제 평양이랑 저기 신의주 사이쯤에 있는 네. 도시거든요. 길목입니다. 길목. 네. 근데 여기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 정주군 여기가 그 홍경래 난 마지막 진압 거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 개화의 이 시기에 또 청일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렇죠. 이쪽이 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쑥대박되고.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조선한테 조선 내에서도 차별받았고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다음에 어떤 사회를 꿈꿔야 되는가를 가지고 약간 경성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광수의 부모, 조부모와 부모는 그 변화의 시점에 아이 몰라 이랬었던 놔버린 사람, 거죠. 놔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광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뒤에 붙여진 기억이겠지만 네네.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네. 그 시대에 아버지의 친구나 할아버지의 동년배들은 혁명을 하겠다고 네. 개화지식을 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무력해. 네. 그럼 본인이 느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이 본인의 삶에 투영됐다고 엄청나게 보시면 투영되죠. 저는 국문과여서 이광수 막 그런 소설 같은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럼 공부했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잠깐 봤는데 네. 그때 막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다. 네, 그 그래서 얘기 이런 나와요. 소설이 나왔다 이랬는데 이건 거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무시한 수준 아니에요? 무시하지만 그게 일종의 자신의 내적인 빌런인 거죠.
증오하는 인물인데 그 그렇죠. 증오하는 인물을 그려내는데 문학적으로 너무 잘 그려낸 거예요. 호창석 씨가 아빠한테 그러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 엄청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얘기해. 그래요? 제발 다른 방송 좀 모니터 좀 해. 이 채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얘기해. 아니 아예 안 들어도 되게끔 만들어줄까? 관계 없는 사람으로? 어? 아니 근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크면요. 네. 두 가지입니다. 제2의 아버지를 찾아 나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가장 큰 심리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죠. 만나. 제 첫 번째 책이 멘토를 찾아 떠나는 인터뷰예요. 또 다른 심리적 의지, 나의 정신적 지주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만약에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리고 조선이라는 것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면 이걸 뛰어넘을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오, 봤어 안 봤어? 고백한 거 반대 아니야? 봤어. 아버지 얘기는 날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동형을 찾았거든. 그럼요. 그게 멘토예요? 첫 번째 그게 멘토 아니야? 이동영. 그게 그런 목적이었어. 걔가 그런 목적이었어. 근데 이광수는 천도교, 그렇죠. 뭐 칼막스, 일본. 이게 보통 그때 지식인들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극진적 사회주의, 급진적 종교, 반체제적 종교. 거기다가 더 안정적이고 큰 거대한 집단인 천황 아니면 일본. 그렇죠. 일본의 근대화되고 깨끗하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질서를 가진 시스템. 나는 넘어설 수 없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컴플렉스. 일 수 있죠. 그러면 네. 이분이 끝까지 이광수라는 인간이 끝까지 아버지로 불렀었던 사람이 안창호 선생. 네, 안창호 거의 선생 유일하죠. 거의 유일하게.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네. 확실하게 돌아서죠.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제국주의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게 아버지라고 믿었었던 존재의 죽음. 여기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 감정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기는 속에서 네. 이 사람이 이미 동네에서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어렸을 네. 때부터 그냥 한자 보면 바로 읽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일본어를 그냥 배우면 남한테 가르쳐줘요. 배우고 자기가 바로 바로 가르쳐. 우리 뭐 언어 천재 있다 그러잖아요. 네. 언어 천재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5살에 언어 천재 있잖아요. 네, 예. 이미 동네에서는 이 사람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네. 11살, 11살 이 무렵에 음. 부모님이 다 죽어요. 네. 콜레라로. 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거, 이 더러운 조선, 이 쓰레기 같은 아빠도 이 네. 감싸주지 못하는 이 좋게 안 좋은 모든 감정이 다 내재가 되는 속에서 자기는 천재인 거예요. 네. 이런 감정이 어렸을 때 딱 쥐어 짜거든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도 막 다른 데 시집 갔다가 또 죽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10대 네. 초반 무렵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재 이광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정말 우연히 네. 지나가던 동학교도예요. 동학교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이 사람 영화랑 이 사람이 쓴 자서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를 잡고 있었대요. 이. 네. 예전에 이가 있었으니까. 거지예요. 옛날에는 햇볕 나오면 이 잡는 게 일이었어요, 애들.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네. DDT? 네, DDT 뿌려가지고 막 잡고 잡고 그랬거든요. 하얀 가루. 진짜요? 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석회 이. 그래서 뭐 찬빗으로 막 빗고 그랬어. 위생이 안 좋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이를 잡고 있는데 동학교인이니까 가다 너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몇 마디를 서로 나눠요. 근데 그 사람이 이광수를 보고 12살 된 애를 네. 보고 범상치 않음 느끼는 거죠.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나 그렇죠. 보다. 뭐지 얘? 거지 새끼인 줄 알았는데 네. 얘기를 해보니까 막 이 고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고 막 너 뭐야 나 따라와 해서 동학에 입교합니다. 동학에 입교를 하면서 여기서 처음 인정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처음에는 동학에서 찾은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일을 잘하다 보니까 네. 점점 왜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서류 작성이라는 거 다 지가 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동학 안에서도 이제 그 교인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학의 사상과도 맞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구태를 일소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네. 세상을 나아가 근대화 네. 뭐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때 당시 이제 동학이 잠깐만 설명드리면 동학이 이때 일진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 러일 전쟁 이 무렵 네. 1904년 5년 이 무렵이 되면은 일진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네.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학의 2, 3기 넘어가면 친일 쪽으로 바뀐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이광수가 있었고 네. 그 덕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 일본으로. 초기의 동학의 혁명적인 건 사라지고 네. 2, 3기 넘어서면서부터는 네. 일진회 같은 형태로 돼서 약간의 일진회. 개량적인 그런 형태로 그렇죠. 바뀌지. 애들 빵 셔틀 시키고 일진에 그런 일진회.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소각제 앞으로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요때는 이런 형태의 개량적인 사회운동 시스템이 많이 여러 그럼요. 있었던.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네. 거죠. 근데 그게 이광수한테는 잘 된 거지. 그럼요. 근데 이때 러일 전쟁 시기거든요. 네. 일본 군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일본 군을 보고 왜냐면 뭐가 뭐 있었을까? 조선군을 생각해 보세요. 네. 엉망인.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 본 네. 질서예요. 아 질서라는 거예요. 제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네. 현대화돼 있으니까 아버지 콜레라로 죽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가 이 동네에서 살았던 그지 같은 삶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일본을 갔는데 일본 군인들이 러시아랑 전쟁하러 가는데 제복 깔끔하게 딱 갖추어진 옷 입고 도열해가지고 아, 질서에 맞춰서 나간다. 걸어가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자기가 느꼈던 조선 관군은 쥐들만 죽이러 다니고 그냥 양민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일본군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기부터 완전히 그냥 친일파로 돌아서가지고 네. 일본을 추앙하고 이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이때까지의 이광수의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도 할수 조선도 지금이 이 꼴이지만 네. 내가 일본에서 배워서 네. 뭔가를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에 대한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네. 일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변해가는 일본이. 네. 근데 특히 이때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사상가한테 이제 감화가 고쳐서 네, 네, 네. 집회 나온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광수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학을 일수하고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진짜 근대화된 문명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그냥 꽂혀버린 거죠. 그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생각은 사실 이완용이랑 별다를 게 없죠. 이완용도 처음에 맞습니다. 시작은 했잖아요. 이승만도 똑같았어요. 이승만도 그렇고 같은 이 시기에 근대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흐름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당연히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승만은 하와이였던 것이고 그렇죠. 이완용과 이광수는 일본이었던 것이죠. 그 또 중학교에 들어가거든요. 네. 관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고초를 엄청 겪습니다. 일단 그 일진회와 천도교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네. 그 유학 자금이 끊겨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막 잘라가지고 네. 유학생들이 더 보내달라고 막 이런 사건들까지 있어요. 단지 사건이라고. 막 그 정도로 이 유학 생활도 만만치는 않아요. 유학 보내놓고선 이제 돈줄이 끊기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받아내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고생 끝에 계속적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일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광수라는 인물의 인지도가 네. 조금씩 올라요. 지금부터 이광수의 삶에 있는 주변 인물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인물들과 계속 만나요. 네. 내가 들어봤으면 찐이다. 이때 웬말은 모르니까. 이때 만나는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동경삼재 네. 들어보셨나요? 동경 세명 천재. 네, 이게 동경 유학 조선에서 동경으로 갔었던 3명의 네. 천재. 이게 그냥 BTS예요. 네. 지금 조선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BTS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였죠?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이 세 사람이. 벽초훈명이. 근데 이 세 사람도 이제 친해지거든요. 네. 일본 유학생으로서 만나가지고 친해지는데 이때도 이광수는 아마 PAC가 자격지심에 쩔었을 거예요. 왜냐? 다른 애들은 좀 과정 환경이 좋았구나. 특히 홍명희에 대한 그게
그 자격지심 엄청납니다. 아. 일단 홍명이 집이 엄청난 거상 네. 거부 집이고요. 뭐 이 사람은 관비와 그 유학비로 막 진짜 절절매. 절절매면서 살 때 한 달에 집에서 50원씩 붙여주면서 유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되게 평생을 비교합니다. 홍명이. 네. 근데 홍명이는 참고로 임꺽정 그 소설을 썼던 홍명이 나중에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김일성한테 숙청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장관이 됐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품이 그런 거예요. 이씨 살다 보니까 맞아, 머리도 맞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다 베풀어요. 인자에 막. 그러고 모나지 이제 않았구나. 네, 모난 사람이 아니에요. 와서 사회주의에 깊이 감화돼서 네.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된 그 야, 일감을 요새 말로 강남 좌파요. 광고로 좀 하는 거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광수 입장에서 근데 질투할 만 하겠다.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한 그 서로 기억을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첫인상. 당연하죠. 왜냐면 둘 다 슈퍼스타고 엄청난 영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조선에서는 막 그러면 이제 홍명이는 한 줄로 끝내요. 대중목욕탕에서 이광수를 처음 만났다.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광수는 홍명이와의 만남을 A4용지 3장으로 홍명이를 봤는데 홍명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서로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고 의식하고 있었던 거지. 엄청나게 의식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디 뭐 문헌 어디 이렇게 잡지 같은데 기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서로 모여가지고 소년이라는 잡지를 우리 많이 네. 들어보잖아요. 네, 소년, 네. 소년. 여기에서 이제 최남성 같은 경우에는 해에게 소년에게 그렇죠. 이런 잡지들 이런 글들을 여기서부터 문학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문학사,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잡지인 네. 거죠. 근데 이때 강제 병합이 되냐 마냐 막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이때 처음으로 안창호의 연설을 보고 감화가 돼요. 네. 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지금 조선은 구려. 당연하죠. 그때 당시 네. 정말 조선은 구렸으니까요. 구려. 우리는 뭔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 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조선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지는 건데 여기까지의 사상적인 맥락은 안창호한테 엄청나게 감화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조선은 구려. 우리는 근대화를 해야 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떤 근대화하냐는 이제 차후 문제고. 네. 여기까지 감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독립 운동을 하는 세력들과 네. 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연을 맺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제병합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네. 있는 곳이 어디냐? 오산학교라고 하는 곳에 선생님으로 갑니다. 경기도 오산 아닙니다. 아 경기도 오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행기지 아닙니까? 네, 정주에 있는 학교. 그거 아니에요. 거기 아닙니다. 평양 네. 근교 전정주에 있는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왜냐하면 이 그쪽 지역이 이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네. 있으면서 일종의 민족 교육의 어떤 산실이 됐던 오산. 맞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오산학교에 있는 분들 쭉 이야기하면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러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다. 네. 여기 총집결에 있습니다. 네. 민족운동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 시기에 여기서 교편을 다 잡아요. 이광수도 여기서 잡습니다. 네. 근데 이광수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엄청 고초를 겪다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에요. 아직 네. 근데 초특급 스타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야 이광수라는 애 글 진짜 잘 쓰지 않니?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 네. 근데 오산학교로 왔어요. 네. 근데 그 고향 근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야 너 그렇게 잘났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학까지 갔다는데 하는 게 너 여기 학교 선생님 하고 있니? 옛날에 또 그걸 건드렸겠네 컴플렉스를. 옛날에 저 새끼 그지였었는데 그 기억이 있는 거지. 저 새끼 그지였는데 좀 천재라고? 그래 너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이게 학교 선생님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심리 상태인 거예요. 네. 벽조훈명이나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를 계속 해야 되는 느낌에서 아마도 강박이 있었구나. 그렇죠. 오산학교에서 이런 뒤에 사건이 생기는 거죠. 사실. 심지어 여기서 교감까지 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이승훈 이사장이죠. 이승훈 이사장이 선생이.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이승훈 선생도 굉장히 유명한 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이제 이광수가 거의 학교를 책임지고 네네. 운영을 해 나가는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도 그 네. 안에서도 계속 나 더 큰 거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더 큰 인물인데 여기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계속 욕구가 네. 생겨요. 뭐 참고로 여기서는 교장이 외국인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섞여 있습니다 안에. 네. 안에 기독교계 학교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학교 그 기독교계 학교였기 때문에 일이 하나가 문제가 터져요.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광수라는 인물의 사상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네.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 그게 뭐냐면 이게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학적으로 약간 네. 변경해서 쓰는 건데 그냥 제국주의의 논리예요. 우승열패, 적자생존. 강자가 이긴다. 네. 근데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환경적 특성에 맞게 진화한다. 근데 사회 진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 힘세면 힘세게 진화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다 먹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군요. 이게 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제국주의 침탈의 네. 이론적인 기반이 되고 네. 이게 확장돼서 결국에는 파시즘으로 가는 거고 네. 우생학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치의 최고의 니체, 초인 네. 이런 겁니다. 아. 초인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현실에서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광수의 철학에 프리드리 니체의 무신론, 사회 적절론 이게 다 연결이 됐고 이게 기반이 돼갖고. 그렇죠. 근데 종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우승열패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걸 조선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차 수업을 거부합니다. 네. 우리는 이광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아. 위험한 사상을 가르친다. 네. 그게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이 네. 난리를 치게 되죠. 못 가르치겠다. 야, 그래도 학생들이 깨어 있었네. 아 그때는 뭐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오산학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다는 게 굉장히 네. 놀랍잖아요. 이 시기에 오산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 출신들도 다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아, 이미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을 그럼요. 학생으로 받았구나. 여기 그냥 총화입니다. 민족 교육의 총화예요. 나중에는 이게 좀 신흥무관학교 응. 이게 사라지고 네. 연결이 뭐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그런 어떤 뿌리가 되어주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요. 되는 오산학교 거죠. 출신들은요. 학교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민족 교육의 의식을 한 지식인들의 총화. 총화. 학생들도 네. 똑같은 거죠. 선생들도 초엘리트들이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사상적으로 서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짱인데. 그렇죠. 어. 나를 여기서 니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영광으로 알아야지. 지금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시는 얘기 우리 그렇게 보는데 그런 느낌이네. 아, 지금 기분 좀 나빴어. 근데 너가 내 눈을 똑바로 보셨어. 내가 너네랑 견마이크 하는 거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와, 니들이 감히 나한테? 나 내 소리 못 듣겠다고? 이해나 했어? 이런 생각 충격을 받고 나온 다음에 세계 여행을 결심한 다음에 네. 정말로 막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닙니다. 어. 중국도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상하이에 가가지고 홍명이, 조소왕 막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교류도 하고 네. 유랑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급들이 네.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유랑 겸 요양 겸. 네. 왜냐면 이때부터 몸은 계속 안 좋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잘 못 먹어가지고. 잘 못 먹고 이래가지고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사실 좀 면미하죠. 예전에 서구의 많은 어떤 학자들도 편지를 통해 교류하면서 네. 칼 막스가 누구랑 편지를 통해서 그게 지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사상적으로 교류했다 막 네. 그러잖아요. 이광수 같은 경우도 서신문학이 많이 발달해 그렇게 있죠. 되는 거죠. 이광수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급이 높아진다는 거죠. 점점 자기 급을 자기가 세우죠. 그러다가 결국엔 1915년에 비슷하네요. 오창석도 자기 첫 책 한다고 유명한 정치인들 셀럽들 엄청 만나고 다녔거든요. 지금 감옥에 계시네. 생수도 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화를 많이 입었어요. 다 감옥에 계시고 다 내 인생에 오창석 성적으로 지워줘. 문제 일으키고. 진짜? 인터뷰가 아니고 살을 맞은 거 같아요. 일찍이 한 3명 4명 지금 만날 네. 수가 없어요. 오창석한테 애군을 받아가지고. 아 그럼 그 안에 오거돈도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씨. 삐 거기는 그냥 집안 어르신.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집안 어르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개 처형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창석이랑 비슷하네 이광수가. 천재인 것만 빼고 좋은 것만 빼고 다 비슷하네. 급을 만나서 내 급을 올리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그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이미 이광수 급이 돼요. 그 좋은 것만 빼고 다 오창석이라니까. 이미 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김성수 인천 김성수 돈 많은 네. 김성수가 돈 대주고 1번 그럼 한 번 더 갔다 와. 동아일보. 네네네 동아일보. 김성수 김인수. 예.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2차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와세다대 고등 예과 이때는 예과 본과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네. 예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이 사람 뭐 나중에 좀 이 사람의 학력을 보면 중간에 다 그만둬요 공부. 나중에 경성제대 특별 입학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그만둬.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옛날에 그 콜레라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남아 있어 갖고 계속-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결핵도 알았습니다. 네, 폐결핵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재들은 면역력이 좋으면 안 돼. 그렇죠. 천재들은 좀 피를 좀 토해주고 기본적으로 기침하면 약간 해주고 기침이 그래. 나와주고 천재가 그래야 돼. 불로구산 장생하면 좀 안 맞아. 여기서 운명의 여인. 네. 잠깐 여기서 사랑 얘기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영숙이라고 하는 네. 한국 최초, 조선 최초의 여자 개업의. 여자. 걔 뭐요? 개업의 병원을 연 병원. 개업한 의. 야, 이런 거까지 설명해 주세요. 보통은 이제 큰 병원에 소속되는 의사가 아니라 페이닥터가 아니라 자기가 원장이라고 원장. 왜냐하면 이거 원장님. 불가능한 게 예전에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개업한다는 건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의미니까 개화 여성의 이런 의미죠. 네. 이분을 운명처럼 일본에서 만납니다. 이미 이광수는 참고로 제가 스킵을 했지만 결혼을 한 상태예요. 조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 해석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또 있었어. 그 전에 중매로 중매로 결혼했는데 이 결혼 생활도 너무 싫어요. 중매로 결혼한 이 결혼 생활이 조선의 악습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했고 병폐다. 이거 사회적 네. 병폐에 난 피해자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이혼론을 네.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혼의 자유. 이광수. 결이 많네. 손문선의 아버지였어. 이혼의 자유를 달라. 이게 자유로운 연애.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과감하게 던졌었던 인물. 자녀도 없었군요. 그 사이에서는 없었고. 어. 사이에서는 없었고. 그거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이때 막 유림들 나와가지고 이광수 소설 실험을 찢어 죽인다고 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다부 다처제 하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자유연애. 자유연애? 결혼 임기제 이런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음. 근데 이때 허영숙과의 이제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병약했다 그랬잖아요. 네. 일본 유학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허영숙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우연히 찾아가요. 네. 근데 진찰비가 1원 20전이 나옵니다. 나. 근데 가진 돈이 60전뿐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좀 쪽팔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근데 우물쭈물. 근데 여기서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광수는 이미 아까 말했잖아요. 조선 슈퍼스타. 내에서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인데 허영숙이 근데 되게 웃긴 그거예요. 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을 몰라요. 허영숙은.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야 못 알아봐? 이광수 나 못 알아봐? 형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돈 네.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와서 갚으세요 이렇게 하고. 전형적인데. 나한테 이런 대접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요? 네, 이때 이제 허영숙이 21살, 이광수 26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약간 그 간병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싹튼 거죠. 허영숙 입장에서도 객지 생활을 하는데 알아봤더니 얘 알아주는 문학인이래. 근데 이제 이광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 이런 진취적인 여성. 그 전에 결혼했었던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구시대 여성 상징적으로. 완전 유교적인 그거고. 그렇죠. 이쪽은 아니 완전 그 여자분도 새로운 그냥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을 테니 그 여자분은 그냥 그 시대에 맞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던 분이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전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혼이 쉽지도 않았을 텐데. 엄청난 판단이었죠. 이미 이광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선 내에서는 항상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화제가 됩니다. 그 완전 셀럽 됐겠네. 그럼요. 진짜.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는 있었나 보네요. 이혼 가능하죠. 이혼은 가능하죠. 왜냐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게 1918년, 17년 조선 민사령이 발표됐기 때문에 네. 아니다. 그 전이지만은 과거 관습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사회적인 그렇죠. 예. 관습이 다르죠. 남아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둘이 사랑의 도피행을 떠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네. 둘이 짐 싸서 네. 베이징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은
쫓아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인다고 쫓아올 거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당연히 일본이 생활 근거지가 일본 아니었어요? 다시 조선으로 좀 와서, 돌아와서 와서, 결혼을 와서. 하거든요. 아. 했다가 우리 이대로는 못 산다. 아. 그래서 우리 진짜 이런 눈총 받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우리 꿈을 펼치면서 사자 그러고 사랑의 도피행. 근데 일본이 아니고 중국으로 갔네요. 네, 베이징으로 가서 네. 여기서 그냥 허영숙이 새빵 얻어가지고 내과 의사로 취업해가지고 돈은 허영숙이 버는 거죠. 아 그때만 해도 의사 면허를 뭐 국제적으로 인정해줬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국에 비해서 일본이 훨씬 더. 맞아요. 네. 야, 근데 전문직은 좋다 진짜. 야, 씨 국가를 버리고 와도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어. 역시 전문직입니다. 예. 나나창수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면 그냥 바로 배 골마야 되거든요. 바로 맞습니다. 유튜브하시면 되죠. 말 안 통하는 순간 끝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제 네.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918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때 1차 대전이 종전됐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말은 뭐냐? 네. 이제 3.1 운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광수가 네. 판단을 하죠.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온 지. 근데 자 이광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네. 국제적인 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기점입니다. 네. 조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네. 조선인 엘리트들이 서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다가 고종까지 죽었대. 어떻게 이제 뭐 할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광수가 판단하는 거죠. 사랑이냐? 민족을 위한 투쟁이냐? 근데 이광수는 여기서는 사랑을 갑자기 버립니다. 갑자기 눈을 왜? 국가를 갑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조선의 히어로예요. 나는 무조건 이 변화 시점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르시스트야, 나르시스트. 그래서 제일 먼저 택하는 게 여자 버리기. 아니 여자를 아, 자기가 버렸다기보다는 데리고 베이직까지 데려가 놓고 여자를- 자기는 혼자 돌아왔다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가서 이제 제 일본 조선인들 유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쓰게 되는 글이 바로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걸 쓰게 되는 건데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묘한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이라고 하면 조선 경성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자신의 기반인 동경으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진짜 독립 운동에 참여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연예인 느낌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조금 애매한 건 그런 이용하려고 거예요. 좀 애매하네.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라는 건 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세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선은 사실은 자기 세력보다는 근데 자기가 유학했던 쪽은 일본이니까 그래서 요 논란은 저도 그냥 한 의견입니다만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건 뭐. 그쪽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조선을 사랑하긴 해요.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뭔가 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 같은 게 아직은 남아 있을 때. 네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쓰고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건 거기도 해요. 이 시기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한편엔 그것도 있는 거죠. 주인공병과 나르시즘과 네. 나르시즘과 이런 것도 같이 있는. 네.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동경 3제 중에 한 명인 최남선은 조선에서 네. 그 쓰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이거 쓰는 건데 이 두 개가 보시면 지금도 이게 논쟁이에요. 무슨 논쟁이냐면 누가 더 잘 썼냐로. 정말 명문입니다. 네. 기미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는 지금 이걸 읽고 있으면 네. 와 내가 만약 그때 막 끌어올라요 막. 그럼요. 아.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한다. 아. 이러면서 딱 시작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3.1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 네. 이제 서울에선 3월 1일이지만 지역에서 보면은 다 이제 그거 뭐냐 그 장날에 맞춰가지고 3.1 운동이 이제 네네. 3월 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경성에서 했었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해요. 네. 장터에서 그 지역의 유지나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가 28 독립선언서 아니면 기미 독립선언서 둘 중에 하나를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네. 경문이죠, 경문. 경문을. 근데 이걸 왜 읽겠어요? 이걸 읽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감화가 막 되는 아. 그래
우와 그래 이거 읽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장터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걸 쓴 사람입니다. 네. 요 저는 요거는 말씀드리겠는데 그 바로 전에 소설 무정이 그 얘기를 해야죠. 해야지 맞아요. 이광수의 이 필명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무정이 17년에 대단히 엄청난 큰 히트. 메가 히트를 했기 때문에 1917 년에. 그렇죠. 이게 지금 19년이니까. 무정은 이게 이광수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학계 쪽에서는 이광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기 애매한. 워낙 아예 대단한 사람.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음. 근데 역사학계 쪽에서도 특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좀 강경한 네.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문학계에서는 이해할 만한 건덕지가 좀 있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상도 만들고 하거든요. 네. 이광수 상, 춘원 뭐. 춘원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만드는데 역사학계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이게 하는 거죠. 무정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 문학은. 그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무정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거니와 최초로 쓴 근대 소설, 근대 장편 소설인데 네. 너무 잘 쓴 거예요. 이게 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학성만 있는 게 아니라 초 메가히트. 연애 소설이니까 연애 재밌잖아 또. 지금의 출판으로 보면은 이거는 동시에 한 2,300만 부가 그냥 나간 그렇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만부니까. 네. 이 미친 거예요. 그냥 글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읽은 겁니다. 이게 신문 예전에 신문 연재 후에 그걸 몰아서 단행본으로 묶어서 쓸 때니까 단행본으로 만들었겠지. 그 전에 본 게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사실. 이게 원래 이전에 이순인가 심순인가 이순이가 심순해. 네. 그거가 조금 조금이 아니죠. 그것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 이걸 넘어서는 소설 하나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만든 게 무정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흥행성도 엄청 났던 거죠. 네. 예술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겸비한. 어. 그러니까 이광수는 이때 그냥 B입니다. B. BTS. 정국이 BTS. 정국 B 뭐 이런 애예요. 어. 근데 그런 사람이 쓴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사람들의 심금을 당연히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네.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초청이 돼서 네. 임시정부에서 언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시죠. 이게 얼마 못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 못 가. 이 사람은 아까 이제 그래서 이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광수의 임시정부 활동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정도. 이 2년간의 활동이 이 사람의 그 인생 안에서는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자진해서 고생을 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는 당연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겪게 자기가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렇죠. 일단 이때 당시 독립운동가 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막 생활사 연구들 이런 거 보면 네. 진짜 그 독립운동가들 부인분들 삭바느질 해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네. 그 가발 유명한 만드는데 막 김구 선생 그 모친 네. 쓰레기통에서 배추 지가지고 그거 우거지 끓여서 드리고 이게 이게 흔한 일상이었기 일이니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돈을 거예요. 벌 수도 없거니와 좀 생긴다고 해도 어차피 다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그 전까지 김성수한테 후원도 받고 관비 유학으로 가면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름대로 어렸을 적과는 다른 삶을 살다가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좀 그런 생각들 플러스 더 중요한 건 그래 우리가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뭔가 또 조선이 독립에 대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세계사적 분위기가 네. 사실은 우리가 착각했다라는 거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 근데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데? 그럼 뭐야? 우리는 독립 못하는 거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파리 강화에 막 가가지고 네. 뭔가 해볼 우리가 독립구입니다 이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입구에서 입국컷 당해요. 뭐 들어가지도 못했죠. 안 되는구나. 못 이긴다. 그거를 조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을 못 이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바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네. 고뇌를 엄청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
허영숙입니다. 다시 찾아옵니까? 그 또 전 부인 잊지 못하고 찾아왔구나. 전부인 아니죠. 이혼 안 했으니까 아직 법적으로 부인. 별거. 네, 별거 중이었던 부인이 부인이 찾아와요. 네. 가자. 그래서 뭐하니 너? 네. 가자라고 하고 네. 안창호한테 가서 저 갈게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안창호 잡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 아직 희망이 있다. 저는데 아니요 저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써먹네. 맞아. 여기 나오는 진짜. 이때는 핑계지.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지금 날 여기서 빼내줬으면 그럴 수 좋겠는데 그때 타이밍 좋게 또 허영숙이 온 거야. 그렇죠. 네. 명분이 사랑이라는 명분이 생겼잖아. 그렇죠.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 허영숙을 불렀을 수도 있죠. 저도 역시 프로파일러랑 한 발짝 더 하시네. 우리 야. 오천석 평론가 그렇게 야, 생각하시죠? 그런 거지. 소개팅 나갔는데 앞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폭탄이 하나 왔어. 친구한테 전화 걸고, 야 미안한데 전화 좀 해줘. 급한 일 좀 있다고 나 일 좀 와줘. 이렇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지. 정치인이 흔히 쓰는 수법이야. 왜냐하면 어디에 가 있으면 네. 나 부르러 와. 이제 이게 안창호 선생을 떼낼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떼내면 자기 그다지- 스스로는 못 버려. 왜냐하면 내가 사표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러면 저 하여튼 이광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냥 추정. 그럼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라 그래놓고 너무하네. 그러니까 더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의 핑계 필요했던 거고 이거는 사실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미 논란이 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었냐. 왜냐. 허영숙이 꼬셔서 갔잖아요. 네. 원래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3.1운동 이후에 네.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수배가 다 돼 있었어요. 당연히 잡혀가야 되는데 네. 안 잡혀갑니다.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그러면은 했는데 미리 사전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뭔가 허영숙을 아. 일본이 보낸 거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돕니다. 왜냐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정치.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선의 엘리트들을 포섭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네. 당연히 이광수만 포섭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거물을 잡은 거기 첫 번째.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일본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이후에도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 허영숙을 일본이 보냈고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이때부터 아마도 이광수는 밀정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구속도 안 되고 네. 조사 조금 받고 법무검색에서 딱 걸렸다가 근데 그거는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야 28 독립선서를 쓴 사람인데 쓴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것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의 이정재가 최초에 잡혀서 그때부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뭐 것처럼 뭐 그랬을 수 그렇게 있는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수도 있다는 있다. 거고. 왜냐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네. 이 다음부터 행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새끼 이거 독립운동가야 아니 친일파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민족개조론. 민족개조론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다 쓴 건데 네. 조선민족은 너무도 뒤떨어졌고 너무도 피폐하여 남들이 하는 방법만으로는 남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무슨 더 근본적이어 더 속달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현재 있는 대로의 상태로는 문화사업도 하여 갈 수가 없으리만큼 조선민족은 쇠약하였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조선은 미래가 없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누구의 힘으로? 일제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애매한 포인트죠. 그럼 여기까지는요. 사실 안창호 선생님도 하던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좋지 않다. 현실 인식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현실 인식 이 다음이 뭐냐?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인 거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거고. 뭐 자주 독립. 네. 요때 이 다음으로 하나 이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민족개조론보다 하나 더 나간 그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씁니다. 민족적 경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자치론의 사상적 배경이 된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희망 없어. 망했으니까 조선은. 일본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이 허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힘을 자강시키자.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때 사상적인 뭐 네.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농촌 개조 운동.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요. 여러분 신문의 상록수. 네. 바로 그 맥락입니다. 이걸 걸쳐 같이 있네. 합니다. 걸쳐 있네. 조선 망했어.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네. 그 구원의 길은 일본의 법적 테두리야. 근데 자기가 안창호가 계속 꼬시거든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면 만나면 또 안창호 선생님 만나고 오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같이 돌아다닐게요라고 하면서 시골 돌아다니면서 시골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조선인들한테 그래 우리가 뭔가 해야 바뀌지라는 거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갈래로만 하면 물론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이제 민족주의 그 운동 독립운동 네. 계열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바로 민족적 경륜이에요. 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한편에서는 이제 이광수처럼 자치론으로 빠지면서 네. 이제 타협적 일본과의 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이 이제 생기는 거고 비타협적 노선이 나중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랑 만나서 신간회를 형성하는 이 시점에 이광수는 일본과의 타협을 통해 네. 일본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자기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죠. 네. 자치가 독립운동이에요, 이 사람. 네. 일본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의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안에서 살아가면. 그럼 이광수의- 이때는 사실상 밀정은 아닌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계속 총독이랑 만나요. 아, 그럼 총독과 총독의 정치 잠보를 네. 계속 만나는. 근데 이게 뭐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토 총독이 불러요. 왜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알았겠죠. 네. 제 주인공병 있는 애고 스스로 민족 지도자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나주는 거지. 네. 만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최대한 우리랑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고 총독은 네. 이 사람은 느낌이 뭐냐면 와. 내가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날 만나자고 하는 것이다. 일본 총독이 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민족의 대표로서 응. 사이토랑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뭐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은 점점 그러면서 급을 높여가고 있고 중요한 민족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본인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급은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조선 독립을 향한 노선들이 갈라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쯧쯧쯧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쯤에 이제 조선일보 부사장. 그럼요. 계속 급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될 때까지 아마 34년 넘어가 조선일보 부사장.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네. 대충 이 사람의 위치를. 아니 그렇게 총독을 만나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뭔가 그 자주독립 자강론을 계속 주장을 했으면 제가 총독을 만나도 그래도 사상이 변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사상이 변하는 게 글로써 드러나니까 그럼요. 더 의심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태평양 전쟁 나오면서 급격하게 글로써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그렇죠. 이런 식의 그게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를 끝이죠, 그게. 통해서. 네, 그렇게 되는 그게 끝이죠. 그게 바로 파시즘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일본인으로 말하면 문화도 쌓고 부도 쌓아서 그야말로 로마의 성시와 같이 미란한 사상과 생활이 산출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은 무엇이 있냐? 문명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음질 사치한 기풍만 일본을 따르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차라리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정한 그거는 파시스트의 답이 있으니 여기로 우리는 다 나아가야 된다. 일본도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이런 그 파시즘적인 사고로 점점 기우는 이 무렵에 네.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되는 그게 바로 안창호의 죽음입니다. 네. 그나마 정말 딱 끈을 잡아주고 있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같이 잡혀가서 고문 휴유증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네. 안창호 선생님이. 근데 이때 처음에는 같이 끌려가요. 네. 일본도 이광수는 계속적으로 요시찬 인물이긴 해요. 왜냐면 말했던 것처럼 계속 총독과 만나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 사람도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심지어 그걸 안 불어요. 네. 뭐 같이 일했었던 애들 막 명단 불어 그러는데도 안 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그래서 이제 그 문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변절한 게 아니라 사상이 네. 그렇게 가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었었던 거지. 네. 민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도 이제 문학계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죠. 왜 끝까지 안 봅니다 실제. 배신한 건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의 사상이 생각이 바뀐 이상한 거다? 거지.
이 사람은 지금도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끈이 딱 끊어지는 게 안창호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같은 안창호 딱 죽고 난 다음에 됐어 그러면 더 이상 답은 없어. 우리는 그냥 일본인이 되면 돼. 네. 라고까지 생각을 바꿔. 천황의 신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이광수가 그 끈을 딱 푸는 순간 네. 이때부터는 갑자기 이광수가 오히려 폭주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안창호가 죽고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렇죠. 이때 이제 창씨개명도 하게 되고 그게 하필 뭐냐면 그때쯤에. 네. 이게 뭐냐면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라. 우리도 일본인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냐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일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2등 식민이지 이 사람들을 천황의 똑같은 그 백성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명목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 그렇죠. 내선일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심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전혀 거예요. 없어요. 네네. 근데 이광수는 이 내선일체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대우해라.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네. 일본이 될 테니까 대화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광수는 독립에 대한 꿈을 아예 버렸나 보네 이때. 일본인이 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일본인이 돼서 또 동등한 대우를 바라자. 왜냐 일본인은 이게 조선인들을 위한 그렇죠. 마지막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 일본인은 문명인이고 조선인 비문명인이거든. 우리는 문명인이 되면 되는 거다. 그게 조선의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말은. 그러면서 점점 폭주를 해 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씻을 수 없는 과오들이 나오는 거죠. 네. 조선인 젊은이들에게 네. 군대에 가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원병으로. 지원병으로 가라. 일본 군대에 가라고. 그렇죠. 왜냐면 일본인이니까요. 사람은. 그 조선일보에서 앞장서서 계속 꼬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준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동남아 전쟁터에 가서 뭐 지체도 못 찾았어요. 네. 수십만이.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네. 조선인들에게 끝까지 네. 정말 일본이 거의 전쟁에서 최악으로까지 치닫기 직전까지 총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뭐냐면 이 총구가 총구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조선인들한테 총 지금까지 말을 이렇게 안 들었어. 네. 예비군도 요즘 총 묶어놓고 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심지어 이런데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이른 이 시기에 네. 1940년대 초반부터 네. 총 달라 그래요. 우리가 니들을 천황을 위해 죽을 테니까 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다할 테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우리도 국민이야. 국민이야. 우리 신민이니까 우리한테 네. 총 줘. 근데 적어도 이광수한테 감화됐던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이광수의 책임은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완전히 이제 이건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그 전까지야 그래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 뭐 지가 뭐 하겠다는데 네.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더 그럴 수 없는 사람들한테 피로. 네. 마지막 변명에 어제마저 날아가 버렸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 들고 싸우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망상에 빠지게 되냐면 이제 점점 이제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천황을 자꾸 자기가 만나겠다 그래요. 나는 민족의 대표, 난 조선을 대표하는데. 조선을 대표한다. 조선 신민 대표. 내가 천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천황만 만나게 해주면 네. 민족의 대표로서 우리 조선인들 이렇게까지 준비돼 있으니 네. 진정한 내선일체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천황과 내가 약속 받아 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이제 그 내뇌 망상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해방을 맞습니다. 그 상태로. 그런데 이제 한용운과의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홍명희 선생이랑 한용운 선생이 서로 대화를 한 건데 네. 홍명희 선생이 이제 그래도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같이 애고 있었던. 그러니까 쟤 왜 저래 진짜 이광수 왜 저래? 진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이 좀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저딴 새끼들한테 신경 써. 쟤지 혼자 저렇게 나대는 거지 조선인들은 쟤한테 영향 많이 안 받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를. 근데 그런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1940년대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인물이 네. 돼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네. 해방을 맞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반민특위 네. 끌려갑니다. 끌려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었던 네. 이 사람의 그 변명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요. 글바른 있으니까 또 이제 이거 이 사람 혓바닥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저 죽기 전까지도
이거는 어. 정말 잘 털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궤변의 끝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친일파를 옹호해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친일 용서론. 민족의 화합을 위해 친일파를 용서하자. 대사면 얘기를 대사면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놓은 논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럼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책이죠. 두 번째, 친일 공범론. 협력하지 않았다면 죽거나 옥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친일이에요.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 안 했으면 다 친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나한테만 돌 던져? 니들은 뭐 했는데? 이거예요. 그겁니다.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전 정권은 안 그랬습니까? 네, 과거로 묻지 말라. 과거로 묻지 말라. 셋째, 친일파 능력 활용론. 고등관 상급 이상을 지낸 자는 공무원을 할 수 있게 만들. 왜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부족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도 활용하면 된다. 아, 소름 끼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주장대로 됐잖아 다. 그럼요. 그렇죠.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거죠. 검찰 일 잘하니까. 그다음 넷째가 이제 정말 이제 이거죠. 내가 했었던 건 모두 나 스스로 희생한 거다. 나는 순교자다라고 표현. 누군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대신한 거다 얘기해. 내가 그냥 약간 누군가 해야 될 것을. 할 것을. 예수다 나는. 내가 그냥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번째는 너무 이 나르시스즘이 강한 거예요. 이때도 주인공병이 있었네요. 어, 아직까지. 이때도가 아니죠. 똘똘 뭉쳐있는 늘 있었던 똘똘 거.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면 받아요. 그리고 나 물론 이제 말년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미스테리가 있는 게 뭐 납북돼 가지고 그냥 네.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아무튼 전쟁 중에 죽습니다. 한국 전쟁. 네, 한국 네. 전쟁 중에 네. 죽게 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향한 네. 어떤 평가나 네. 이 많은 것들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의 고백이라는 이 책 때문에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요것과 미당 소정주의 비슷한 얘기가 고백이 있죠. 있죠. 그 시가 있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적인 문학가 뭐 아니면 이런 어떤 독립운동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변명들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다는 거. 그게 지금의 우리 이럴 때는 이제 무신 정권이 좋아요. 저 씹색 저 입 지랄하고 있는데 죽여 그냥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게 역사가 됐을 텐데 듣다 보면은 원래 들어주면 말리거든. 들어주면 말리거든요. 거의 망상가의 수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망상을 우리는 천재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학사에 네. 사실은 이 사람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평가는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건 달리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은 문학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독립운동사에 끼쳤던 악 영향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지조차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쭉 보시고 또 대학이 큰다. 네.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그게 또 저희가 원하는 바니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춘원 이강수. 네, 봐도 빡치는 순간들도 있고. 네. 토론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춘원 이강수에 대해서 문학계 대표가 나와서 문학계에서는 족적이 너무 크니 깔 수 없다라고 토론을 할 수가 없어. 해악이 너무 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용히 문학적인 능력은 인정해야 된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네. 해악이 더 크지 않다라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특히 30년대부터 나아가는 어떤 파시즘과 제국주의적인 향기에 매료돼가지고 조선인들한테 했었던 행위들은 네. 결코 인륜적으로도 변제부를 줄 수 없는 행동이고요. 네. 늘 이제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 늘 부딪히는 게 이게 공과론이거든요. 이게 공을 평가할 것이냐, 과를 평가할 것이냐, 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뭐 늘 부딪히는 문제긴 한데 서민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과론 적어놓고 있었어. 오늘 많이 배워가거든요. 약간 자의식의 과잉. 네. 공과론. 학원비를 내준다. 낱말 배우러 온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얼마나 큰가.
우리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중심이 과잉됐을 경우 근데 심지어 유약해. 성격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다. 요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주일에 2편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뭐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좀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직접 입에 올리진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쓱 틀어놔요. 매 가만히 있어도. 자, 알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늘 애정 갖고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